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송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소식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리뷰를 중심으로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확산되고 한일 관계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되었고 공공부문의 파업 협상이 숨가쁘게 진행되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 대처와 이에 관련한 다양한 국내 반응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7월 9일 뉴스 리뷰에서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을 비롯한 한일 관계 악화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일본의 경제보복 징후에도 불구하고 방지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집중 추궁한 반면 여당은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한 아베 총리의 발언을 맹비난하면서 야당도 본말이 전도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보도에서는 한국에 수출한 전략물자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반출될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근거를 제시하든지 근거가 없으면 주장을 중단하라고 일본에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련 기업들이 관련 법령을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면서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공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고 일본의 부당성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한미일 협력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면서 미국의 협조를 요청하고 일본과 징용배상 갈등의 해법에 대해선 정부가 제시한 기존 방안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7월 10일 뉴스리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기업과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기업, 정부, 청와대의 상시 소송 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겠다고 밝히면서 일본을 향해 외교적 해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대책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원천 기술 개발이나 수입처의 다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입장이 팽선을 달리며 여론의 쏠림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화를 통해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일본 국민들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달 12일에 예정된 양국 실무협의에서 양국의 입장차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 11일 뉴스리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대비하겠다고 밝히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통한 단계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부처의 대일 협의 외에 고위급 인사를 특사로 보내는 방안도 거론되었고 특사 파견 논의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나는 이달 21일 이후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보도에서는 우리 정부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은 전혀 근거 없음이 확인됐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가 불투명하다고도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정당화해버리는 일본 탓에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에 대해서 정부가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했고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기간도 속속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반도체 소재가 부족해지면 GDP가 줄고 한국이 맞대응하면 감소폭은 커질 것으로 예상했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0%로 낮췄고 무디스는 일본의 조치로 성장률 둔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고 전했습니다. 7월 12일 뉴스리뷰에서는 전략물자가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한일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로부터 조사를 받자고 제안하면서 일본 주장이 틀린 것으로 확인된다면 즉각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유엔 전문가 패널이나 국제기구로부터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 규범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함께 조사를 받아보자는 공개 제안을 했다고 전하면서 청와대는 최근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미국과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보도에서는 방미 중인 청와대 김현종 2차장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 미국 정부와 의회가 적극 돕겠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에 비해 일본은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데이비드 스티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만큼 어떤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의 보도는 일본 정부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우리의 주장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선 제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하게 일본의 부당함이나 양국의 외교적 소통 방식만을 알고 싶은 것은 아니라 이번 사태의 발생 배경이나 수출 규제가 국내 산업과 국제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도 궁금해합니다. 세계 경제와 산업이 네트워크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수출 규제와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사항을 단순한 특정 사업에 한정된 이슈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국내 언론들이 한일 관련 이슈를 보도할 때 이분법적인 국수적 관점을 채택하거나 기계적 양비론을 택하는 경향이 높은데 제시된 주장들의 근거를 검증하거나 맥락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일 관계를 포함해서 외교적 이슈들을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나 정파적인 접근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최근 학교 비정규직과 우체국 노동조합 등의 공공 부분에서의 파업 관련 소식과 관련 협상 진행 현황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7월 8일 뉴스리뷰에서는 정부 추산 5만 2천여 명이 참여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흘 동안 파업 이후 학교 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일주일 만에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학비연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구급 공무원 80% 수준의 임금 인상을 하고 이를 위해 기본급을 6.24% 인상할 것을 주장하면서 정부가 성실한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2차 파업도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사태 해결을 위해서 노조와 대화에 나섰지만 임금 인상을 위한 예산 마련이 어려워 1.8% 이상 인상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보도에서는 노사가 집배 인력 증원 규모 등 쟁점에 대해 한 발씩 양보하고 협상이 타결되면서 전국 우정노동조합이 9일로 예고한 조합 사상 첫 파업을 철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사협상 과정에서 위탁 집배 인력 750명과 공무원 집배원 238명 등 모두 988명 증원에 합의했는데 지난해 집배원 노동 조건 개선 기획 추진단이 공고한 올해 증원 규모 1,000명에 근접한 수라고 보도했습니다. 토요 집배에 이번에 증원하기로 한 위탁 집배 인력을 투입해서 도시지역 공무원 집배원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7월 11일 뉴스리뷰에서는 총파업 투쟁까지 벌인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당국 간 교섭은 노조 측이 교섭위원으로 교육부가 참여할 것을 요구하면서 파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조는 교육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2차 총파업도 주장하고 있고 집단 교섭의 주 사용자인 교육부와 교육감이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양측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 협상과 전국 우정노동조합의 파업 처리를 단순 사실 위주로 보도했습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우편 배달 현장 인력의 처우에 대한 쟁점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고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오랜 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의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연합뉴스TV의 보도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은 민영 부분에 비해 공범 부분의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도 어려운 공범 부분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은 공공 부문의 일선 현장의 대립이나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기 전에 갈등의 해소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선제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한 측면이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정파적으로 다룬 걸 최대한 자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고 이를 통해 각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나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공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의 박지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지난 14일에 방영한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스페셜은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20분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시대 우리 사회의 현상을 독특한 시선으로 짚어내고 올바른 대안의 길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DMZ 155마일 평화 루트를 가다라는 제목으로 긴장과 평화가 공존하는 DMZ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은 판문점의 긴장감 넘치는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휴전협정 이후 66년 만의 남북미 회동이라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취재진의 열기가 뜨거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의 주제는 판문점 회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드문 DMZ를 사진으로 담는 최병관 사진작가와의 DMZ 횡단 여행이 이번 영상의 주제였는데요. 전쟁의 상흔이 남겨진 곳에서 평화를 찍은 그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특이했던 것은 사진작가와 동행한 곳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차례대로 전했다는 건데요. 그 첫 시작은 교동도였습니다. 바다 건너 북녘 땅을 마주하고 있는 섬 교동도. 교동도는 북한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육안으로 봐도 연백평야가 보여 가까이 있지만 갈 수 없는 분단의 아픔이 더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전에 교동도와 연백은 이웃마을이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주민이 연안으로 장을 보러 다녔다는 말로 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병관 사진작가는 민간인 신분 최초로 DMZ 155마일을 횡단하며 아름다운 자연과 전쟁의 상흔 위에 새겨진 평화의 의미를 사진으로 담았는데요. 그가 450여일 동안 찍은 사진을 그의 작업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다가 위험했던 순간들을 언급했는데요. 특히 카메라를 중화기인 줄 알고 사격당할 뻔했다는 말은 듣기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을 왜 22년 동안이나 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알 수 없어 조금 아쉬웠습니다. 차가닥 소리가 나는 거야. 백마고지는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졌던 곳이라고 합니다. 곡창지대의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백마고지 확보를 위해 남과 북이 싸웠다고 하는데 열흘간 24번 주인이 바뀌었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폭격이 일어났을지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24번이나 바뀔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이런 죽음의 땅에서 최병관 사진작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연은 비극의 역사를 보듬고 치유하고 있었고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일어난 곳이지만 평화가 공존하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총탄을 맞은 철물을 뚫고 나온 야생화의 사진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슬라이드처럼 보여져 그냥 그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진도 함께 감상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야생화를 통해 보여진 평화의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화의 기운 또한 싹트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요. 평화의 첫걸음이었던 이날의 현장을 다시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백마고지 인근의 화살머리 고지는 공동유해 발굴 지역으로 선정돼 지뢰 제거와 도로 공사가 시작되었는데요. 남과 북이 도로로 연결되는 것은 정전협정 이후 처음이라고 해서 더 감격스러웠습니다. 또 지도를 통해 한반도 정중앙을 잇는 도로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 그 의미가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24일에는 DMZ에서 국군 전사자 유해가 처음 발견되었는데요. 국군 전사자의 유해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관에 태극기가 덮여질 때 보기만 해도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 박재권 2등 중사를 시작으로 조국을 위해 몸바친 영령들이 집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였습니다. 이곳에서 최병관 사진작가는 늘 건너편의 나무 두 그루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철책은 막아놨지만 물길과 새가 자유로이 다니는 것처럼 본인도 바라만 보지 않고 찾아가는 게 숙제였다고 했는데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마찬가지인데. 프로그램을 통해 멀리서 바라만 보던 나무를 찾아간 것이 굉장히 의미 있어 보였습니다. 마을 내에 있었습니다. 나무를 만났을 때 설명하는 최병관 사진작가의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워하는 것이 느껴져 덩달아 그 기분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60년 된 철책 바로 옆에 심겨진 나무 두 그루는 얼핏 보아도 60년 이상 되어 보여 6.25즈음부터 이곳을 지켜온 듯 보였습니다. 전쟁 터지고 나무 근처를 둘러보면서 최병관 사진작가는 잠깐 내려가도 되는지 지뢰가 없는지 물어봤는데요. 스쳐 지나간 말이었지만 아름다운 자연 뒤에 전쟁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최병관 작가. 이곳은 함경남도에서 시작된 임진강의 물줄기가 한강과 만나 서해로 흘러가는 곳인데요. 한강과 DMZ에도 변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한강 하구를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동수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남북을 잇는 다리와 도로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막혔던 길이 뚫리면 멈췄던 사람의 이야기가 넘쳐날 것이라는 내레이션을 듣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서부전선 최전방 지역인 임진강은 남북한 초소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곳인데요.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이곳에서는 방탄조끼를 입고 수색로 위에서만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통해 본 제비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전쟁의 비극이 하루빨리 치유되어 DMZ 속 자연을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쟁의 비극. 도라산역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의 남쪽 마지막 역입니다. 평양까지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지만 기차는 운행하지 못하고 멈춰 있다고 합니다. 남북한이 따로 작업하여 연결한 경의선 육로가 완공되었는데도 사용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라산역을 가득 채운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이들이 통일의 꿈을 말하는 것을 보고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모니터한 내용을 함께 봤는데 어떤 장면이 좀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들어볼까요? 네, 저는 백마고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6.25 전쟁 중 제일 치열한 전투를 했던 곳이지만 그곳을 자연이 치유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의 박지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본 홍상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올해보다 2.9%가량 오른 것으로 2010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인데요. 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한해야 한다는 이른바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되자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이 올라서 시간당 8,590원이 됐습니다. 네. 먼저 최저임금이 결정된 과정과 배경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까지 좀 짚어볼까요?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제 이미 결정이 됐지만 예.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노측과 사측 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이 구성이 됐었는데요. 최종 표결까지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익위원 다수가 이제 사용자 측이 제시한 안에 이제 손을 들어주면서 노동계가 요구한 안을 제치고 8,590원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번 인상폭은 이제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매우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나 적용되던 인상폭인데요. 4% 상향에 대해서 이제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고 역시 또 경영계 역시 이것 자체로도 이미 이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면서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2년 동안에 이제 30%에 가까운 최저임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이미 정부에서도 속도 조절을 언급한 바가 있었고 경제 상황과 일자리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상폭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을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재심의를 통해 동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낮은 인상률일지라도 인상 자체가 이제 독이라는 것이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제 재심의를 요청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의당은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이라는 공약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면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각 당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이번 결정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전했고요. 최저임금 과다 인상이 가져온 암담한 현실만큼은 인정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보 언론에서는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여러 정책 가운데서 유독 모든 문제의 원인을 최저임금 탓으로만 몰아가는 의견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네, 각계의 반응도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어떤 입장을 각각 보이고 있는지 또 보수 진보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짚어볼까요? 네, 우선 재계 반응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예. 재계에서는 이제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일단은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매우 아쉽다라고 전한 반면에 또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계 역시 참담한 결과라면서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이 깨진 데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의 반응 역시 이제 보수와 진보로 좀 나뉘어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보수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소득 주도 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진보 언론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삭감 수준이라면서 향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우선 조선일보는 애초 3년 내에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은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이었다라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낯선 경제 실험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약자들의 일자리와 벌이가 줄어들었고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제동이 걸렸다는 건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는 뜻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겨레 신문은 우리나라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고 또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 10명 가운데 8명이 가구의 핵심 소득원인 이런 현실에서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이번 결정이 직접적인 타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향신문도 이번 결정에는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인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인 부정적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제 바닥권까지 떨어지면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핵심 정책으로서의 상징성을 잃게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의 입장이라던가 또 사회적인 여건, 또 경제적 현실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의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관련 보도를 보면 철저하게 진영에 따라서 의도적인 여론몰이식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수 언론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너무 지나치게 좀 강조시킨다면 진보 언론 또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는 지적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언론은 사회적 갈등의 본질적인 그 원인을 좀 짚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지적함에 있어서도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생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다른 구조적인 문제를 좀 짚어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또 냉철한 비판을 함께 제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리고 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때문에 결정 구조에 대한 논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결정 구조의 문제점, 또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최저임금 결정 체계의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의 어떤 갈등과 반목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또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회에서 꽉 막혀 있는 상태죠. 언론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싹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특히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을 좌지우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폭은 단순하게 이제 저소득층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가 동의할 수 있는 교섭 규칙부터 세우는 게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논의 과정을 좀 투명하게 해서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 국민이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역시 객관성을 담보할 공익위원을 선임하는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구조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이제 최저임금 논의에서는 빠졌지만 업종별 적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업종별, 지역별 또 기업 규모별로 사회용자의 지급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제 업종별 또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고 또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서 향후 이제 다양한 차등 적용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최저임금 문제는 짚어주신 대로 우리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 언론의 태도 역시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요. 바람직한 보도 태도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동안 정말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 이제 너무 최저임금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사 갈등의 갈등도 최저임금 문제로만 좀 보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이제 찬반 논쟁으로 인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쟁점에 대해서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또 보수와 진보의 주장으로 번져나가고 있고 이는 흑백 논리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건강하게 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찬반 논쟁도 필요하지만 지나친 흑백 논리는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고요. 또 여론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언론은 분명히 기억을 좀 해야겠습니다. 정부가 이제는 보다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언론에서는 폭넓은 의견 수렴의 장, 즉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최저임금 문제가 더 이상 좀 갈등과 정쟁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